우리가 API를 이제 통합해야 되는 관점에서 일단 중요한 것이 이제 API 게이트웨이인데 이것이 비단 API를 여러 마이크로 서비스에 있는 진입점을 통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렇게 서서히 전환해갈 때 사용이 돼야 됩니다. API를 통합하는 이 기능이. 그래서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의 모놀리스를 하나씩 하나씩 중요한 코어 도메인을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모놀리스에서 중요한 업무들을 하나씩 하나씩 쪼개내는 모든 이 순간순간에도 이 초기에 모놀리스가 하고 있었을 그 API의 포맷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끝이 나도. 그러니까 초기에 설계됐던 그 API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는 아주 중요하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건 우리 웹 브라우저나 모바일 단말에 변화 없이 그대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 앞에다가 우리가 관문을 하나 설치하는데 그것이 API 게이트웨이가 되겠습니다. 진입점을 통일해주고 URI에 패스 베이스드 된 라우팅을 하게 됩니다. 패스 베이스드. 그러니까 어떤 URL 우리가 접근하는 URL이 이제 긴 패스가 있죠. 그 패스의 패턴을 보고 우리가 라우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그 서비스별로 해가지고 서비스별로 패스가 다르게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라우팅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RESTful API를 그래서 디파인 할 때부터 각 도메인이나 혹은 어그리거트별로 우리가 어그리거트 단위로 URL을 매핑해 주는 게 좋은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걸 나누기 위한 여러 가지 옵션 값을 준다든지 혹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마이크로 서비스를 분리하기 위해 가지고 패스 베이스가 안 되는 경우에는 뭔가 좀 조치가 더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분리를 할 때. 그래서 우리 게이트웨이는 우리 그 껍질과 같아요. 우리 내부에 그 부품들이 있으면은 그 부품들이 이런 단위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될 텐데 이것을 곧바로 우리가 그 방화벽 밖으로 노출할 수는 없어요. 이것들은 보호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호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인증인가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네트워크 공격에 취약하다기보다는 그런 거를 감안하고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 팀이 구현하기에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그냥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 대신에 우리는 이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모든 리퀘스트가 클라이언트가 모든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 게이트웨이에다가 여러 가지 보안적인 장치, 어떤 그 보안적인 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인증이라든지 보안 장치를. 그러면은 이 내부에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보호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그 껍질 역할을 해주는 거죠. 어떤 피부와 같은 어떤 보호막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 프론트엔드나 클라이언트가 있다, 모바일이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실습에서 사용해 볼 것은 이제 스프링 게이트웨이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티오라고 하는 서비스 메쉬라고 하는 것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종의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올 때의 관문 역할을 합니다. 진입점의 관문 역할을 해서 이런 요청들이 이런 패스 베이스드로 요청이 들어올 거예요. 패스 베이스드라고 하는 게 이런 URL에 뒷단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내가 요청하는 데이터의 리소스의 명칭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RESTful하게 API를 디파인 한다는 것은 모든 이 엔티티, 우리의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엔티티별로 이 명칭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럼 RESTful API를 설계하는 그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분리를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RESTful을 잘 모른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그리거트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벤트 스토밍을 할 때 어그리거트라고 하는 단위를 배워봤는데 모든 어그리거트는 뭘 동반하나요? 리파지토리를 동반합니다. 그죠? 리파지토리 하나당 어그리거트 명칭은 자동으로 정해져서 생성이 됩니다. 우리가 다행히 스프링 부트와 스프링 데이터 레스트를 쓰시면 우리가 이 개념을 잘 몰라도 어그리거트만 잘 디파인하면 거기에 따라서 RESTful API의 패스가 생성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이번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새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지 않았다. 이전에 이미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애플리케이션이다. 그래서 이 패스가 좀 안타깝게도 어그리거트별,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이 엔터티별로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분리가 안 되어 있으면 대신에 뭘로 되어 있냐면은 이 아규먼트나 파라미터에다가 뭔가 어떤 엔터티인지가 전달되거나 이 하여간 URL이 뭔가 레스트풀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스프링 게이트웨이를 약간 필터나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혹은 이 패스로 인증된 거를 패스로 API를 완전히 바꾸고 프론트엔드도 새로 개발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게이트웨이에서 기존의 레가시는 기존의 요청대로 뭔가 변화시켜서 트랜스포메이션 시켜서 요청을 그렇게 해서 보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비용이 높죠. 그래서 레가시는 다 분석이 잇따라야 됩니다. 분석을 해봐야 아는 부분인데 정상적으로 RESTful API로 설계가 됐다라고 한다라고 가정하고 본 실습은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프론트엔드가 오더, 프로덕, 딜리버리를 레가시 코드로 호출을 하는 그 경로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총알 배송 기능을 이번에 빨리 개발을 해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내기로 했어요. 다른 타사가 빠른 어떤 배송을 통해 가지고 경쟁력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쇼핑몰이. 그러면 우리도 빨리 그것을 따라잡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 딜리버리라고 하는 배송 기능 부분이 지금 코어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보면은 주문이 코어고 배송은 서포팅이다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 회사마다 달라요. 회사가 어떤 것을 경쟁력으로 낼 거냐. 우리 회사는 독특한 배송 처리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서 다른 타사 대비 이것이 경쟁력이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코어 도메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코어 도메인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주문이 코어하고 딜리버리는 서포팅이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장에서 경쟁하는 회사들은 그 어떤 것을 새로운 프로세스를 차별화시켜서 여러 가치 사슬 중에서 어떤 걸 차별화해서 시장의 경쟁력을 낼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딜리버리가 예를 들면 코어라고 볼게요. 그러면 기존에 주문, 상품 관리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딜리버리만 새로 이렇게 살림을 차려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딜리버리는 새로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쿠버네티스 위에 빠르게 재배포될 수 있고 운영을 자동화하는 그리고 안정화된 그러한 셀프 힐링 기능을 갖추는 그러한 모더나이제이션을 하기로 했어요. 뭔가 그러한 개선을 여기는 할 겁니다. 레가시는 경쟁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놔둘 거예요. 잘 동작을 하니까 그냥 놔둘 겁니다. 여기 코어라고 해놨는데 이 속에도 코어가 들어있을 수 있죠. 업무적으로. 자, 여기 뭐 코어라고 표시했지만 이 부분을 우리는 떼어낼 겁니다. 내어서 서포팅과 코어를 어차피 분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게이트웨이에다가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애플리케이션 야물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툴을 우리가 쓸 겁니다. 그래서 이 경로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존의 요청인 프로덕트과 오더에 대한 요청은 레가시로 보낼 거고 URI 자 여기 한 덩어리가 여기서 보이죠? 자 우리가 야물의 포맷은 이렇게 두 칸 들여쓰기로 이 어떤 트리 구조의 데이터를 표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하이픈을 기반으로 해서 배열을 표시하게 됩니다.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츠라고 되어 있는데 루츠가 두 개가 있다. 루트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아이디별로 해가지고 하나는 프로덕이고 하나는 딜리버리 이렇게 돼 있는데 프로덕이 아니라 이건 레가시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자 아이디는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정하면 됩니다. 정하면 되는데 뭔가 의미를 주겠죠. 이건 레가시를 뜻하는 거고 프레디킷 여기 보면은 패스는 해가지고 돼 있는데 이러한 패스로 들어왔을 때 즉 오더라고 하는 패스 프로덕이라고 하는 패스로 들어왔을 때 그것을 레가시로 전달을 해라라고 하는 하나의 경로를 표현한 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로를 보면은 배송에 대한 경로인데 프리디케이트 딜리버리로 요청 들어온 것 모든 것에 대해서 딜리버리로 전달을 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 URI가 이렇게 보면은 좀 독특하게 생겼네요. 레가시 딜리버리 이렇게 뭔가 도메인 네임이 들어있는데
나중에 쿠버네티스를 우리가 배우게 되면은 쿠버네티스는 각 서비스의 명칭을 우리가 뭔가 키워드로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키로 정하게 되고 그 서비스의 명칭을 그냥 그 서브 도메인 주소 그냥 A 레코드 서브 도메인 요거 하나만 호스트명만 들어있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내부의 DNS를 통해서 찾아갑니다. 해당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뭔가 우리의 그 서버 클러스터라고 부르는데 서버 클러스터 내에 어떤 위치에 들어갈 거예요. 동적으로 자기의 둥지를 틀 겁니다. 그럴 때 그 자기의 주소가 내부 주소로 우리가 할당이 되는데 그 IP 어드레스가 동적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IP 어드레스가 한 개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딜리버리를 우리가 레플리카 그러니까 복제본을 하나 이상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이제 로드 밸런싱이 되고 HA가 되겠죠. HA 그러니까 이중화, 삼중화를 통해 가지고 안정되게 운영을 하겠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설정을 주게 되는데 레플리카 그러니까 복제본을 몇 개를 찍어라. 그러면은 내부의 IP 어드레스가 동적으로 막 정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IP 어드레스를 매번 여기 그 지점에다가 설정할 수가 없어요. 이 게이트웨이 설정에. 그러면 이게 매번 바뀔 때마다 이 설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대표격 서비스다라고 이렇게 그냥 이름만 정해서 그쪽을 포워딩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내부의 DNS 체계에 의해서 알아서 이 해당 서비스를 잘 찾아갈 수 있게 하는 주소 체계를 갖추게 되는데 우리가 개발기 때는 우리가 주소 체계를 로컬 호스트 그냥 해가지고 뒤에다가 포트 넘버를 그냥 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운영될 때는 이 부분이 그냥 서비스 명칭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쿠버네티스를 일단 감안하고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유레카라든지 이런 건 안 쓸 거예요. 이제 뭐 쓰는 경향도 없고 쓰지도 않습니다. 현장에서 어차피 안 쓸 거기 때문에 유레카는 그래서 유레카는 잊어버릴 거고 유레카처럼 그런 도구는 쓰지 않고 쿠버네티스에 있는 DNS를 쓸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뒤에서 좀 더 하고요. 그래서 서서히 이렇게 더 늘어나는 거죠. 레가시에서 다시 프로덕도 빠져나가겠다라고 하면 프로덕도 이렇게 빠져나가죠. 레가시는 점점 사이즈가 줄어들겠죠. 프로덕만 따로 분리를 하면 이런 식의 또 루트의 추가가 이루어지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스프링 게이트웨이의 포맷이에요. 이 개념에 대해서 그냥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제품이 되면 다른 API 게이트웨이의 제품들은 이 설정이 또 완전히 포맷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법이 굳이 이것을 내가 딱 외워야 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개념적으로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각 명칭을 줬을 때 그 해당 명칭의 서비스로 찾아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서비스 레지스트리라고 합니다. 그 등록을 해놓고 그 위치로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주소를 갖고 있고 여기는 타겟 주소를 갖고 있고 그 명칭에 따라서 그것을 찾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하나 이상의 이런 레플리카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것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한뭐 10년 전에는 스프링 유레카라고 한 5년 전까지도 프로젝트에 쓰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스프링 유레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등록소 역할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이크로 서비스들의 인스턴스가 여러 개가 뜨면 그것들이 자기가 자기 이름을 갖고 있어가지고 먼저 이 유레카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으니까 동사무소에 자기가 신고하러 갑니다. 그러면 이 유레카가 동사무소예요. 그래서 동사무소 주민센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 명칭이 이렇게 전화번호부처럼 등록이 되고 다음에 뭔가 누군가가 찾아올 때 자 여기 뭐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요청이 외부에서 왔을 때 그것을 이런 주소를 리턴해주는 그러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별도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스프링 유레카 같은 서비스 레지스트리인데 뭐 컨설이라는 제품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상 이 API를 통해 가지고 여기를 한번 호출을 한 다음에 그 실제 주소를 찾아내서 호출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듀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그 우리가 API 게이트웨이 중에 듀리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스프링 게이트웨이도 있고 이게 역사가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리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어가지고 그 라이브러리가 이 유레카를 통해 가지고 실제 타겟 주소를 알아낸 다음에 실제로 노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기존 소스 코드를 완전히 뒤집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로 간에 약속이 되어 있는 그 라이브러리들을 써줘야만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마이크로 서비스 간에. 그런 어떤 한계점, 기존의 라이브러리나 기존의 코드를 재사용하지 못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자바 언어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에서는 이것을 쓰지 않고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그것을 가능한 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쿠버네티스의 모든 체계는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큐베 DNS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 우리가 전달한 A 레코드 주소로 그냥 던지면 알아서 쿠베 DNS가 가상 네트워크, 가상 DNS 체계를 갖추면서 해당 타겟 서비스들을, 레플리카들을 라운드 로빈으로 알아서 리턴해주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레카는 지금은 쓰지 않는다. 우리는 쿠베 DNS를 쓸 거고 이런 체계를, 타겟 주소에 대한 체계를 그냥 그 서비스의 명칭, 키를 주면 알아서 해당 서비스가 찾아가는, 해당 서비스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라우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훨씬 쉬워졌고 폴리글랏 랭귀지, 그러니까 다양한 언어들을 쓸 수가 있어요. 기존의 레가시 애플리케이션도 수정 없이 타겟 주소, 우리가 호출을 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대한 주소만 이 DNS 체계에 맞는 주소로만 바꿔주면 서로 간의 연동이 그냥 이루어집니다. 라이브러리 교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졌다는 거죠. 이런 사설 레지스트리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냥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DNS 체계 안에서 서비스의 라우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를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접속을 구글 여기 뒤에다가 드라이브 혹은 그룹스 이렇게 보냈을 때 내가 구글로 그냥 보내겠다. 그럼 패스를 드라이브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제 API 게이트웨이 자체를 이제 접근하는 거죠. API 게이트웨이도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입니다. 뭔가 대리자죠. 그러면 이 게이트웨이가 구글 드라이브로 보내줍니다. 이렇게 드라이브로 보냈을 때는. 그다음에 그룹스로 보내면 페이스북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뭐 대략 아시겠죠? 네,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터링 이런 것도 됩니다. 예를 들면은 필터를 통해서 프리디켓의 패스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파라미터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것을 리라이트 새로 작성을 해서 뭔가 URL 체계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타겟 지점으로 보내는 거죠. 나는 구글에다가 뒤에다가 검색어를 그냥 패스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 파라미터를 받아다가 이것을 서치 이쪽에다가 이쪽으로 전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리퀘스트 파라미터로.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API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먼저 오늘 이제 실습을 해보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해볼 거는 이것을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우리는 통합 인증을 할 겁니다. 그럴 때 OAuth라고 하는 그 인증 프로토콜을 쓸 겁니다. 자, 이것은 그 JWT라고 하는 토큰을 통해서 자,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한 번에 인증하는 게 훨씬 나아요. 인증을 할 때. 그래서 JWT 토큰을 가지고 인증하는 것을 또 배워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사용자라고 하는 거는 리소스 오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의 단위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이 리소스 오너예요. 그러면 이 리소스 오너의 대표가 누구냐? 그러면은 API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가 열어줄지 말지 이제 고민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권한 제공 기관이라고 해서 어서라이제이션 서버라고 하는 거 우리가 나중에 이제 키클락이라고 하는 것을 쓸 겁니다. 이 키클락을 통해서 인증에 대한 토큰을 얻어낼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과 연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동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방식들 중에서 간단한 거,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한 거 이렇게 써볼 겁니다. 이게 제일 클라이언트 크레덴셜이라고 해서 그냥 제일 간단한 게 요거고요. 요거랑 제일 복잡한 거 두 개를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JWT 토큰이라고 하는 게 뭔가 우리 인증된 유저의 정보를 이렇게 문자열로 담고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의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이걸 담고 있게 할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가 이것을 요청을 할 때마다 서버로 그러니까 우리 그 게이트웨이로 요청을 할 때마다 이것을 담고서 기억을 하고서 서버로 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 프로젝션에 대한 걸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해보게 될 건데, 데이터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이상에 걸쳐진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제 어떻게 조인 SQL 없이 접근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UI를 프론트엔드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컴포지트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중간에 이런 데이터들을 취합해주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거를 이제 GraphQL이라고 해서 뭔가 코릴랭귀지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GraphQL을 쓰면은 좀 쉽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 컴포지트 서비스를. 아폴로 GraphQL이라는 걸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QRS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벤트 소싱 CQRS를 통해서 또 연동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하고 나면 전체를 다 커버하는 내용이 되죠.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한번 볼게요. 단위 마이크로 서비스를 한번 실행해봤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 리스판스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우리가 연동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노리스와 이런 것을 이제 직접적인 연동을 처음에 해봤죠. 직접적인 연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전파되는 거 이제 확인을 했었고, 그것을 이제 서킷 브레이킹이라고 해서 이것을 좀 차단하는 서킷 브레이커 설정을 통해 가지고 장애를 차단하는 걸 해봤고요. 그 다음에 펍섭 방식으로 이것을 전환하는 걸 해봤습니다. 컴펜세이션과 코릴레이션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카프카를 어떻게 확장하는지, 리트라이를 어떻게 하는지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해본 거죠. 오늘 할 것은 이 API 게이트웨이가 되겠습니다. 자, API 게이트웨이에 into the lab으로 들어가시고요. 자,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이게 모델을 포크는 할 필요가 없고요. 클로즈. 그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프로젝트 아이디로 바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프로젝트 아이디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실습을 위해서 이것을 약간 이렇게 작게 왼쪽 편에다가 오른쪽 편에다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 있는 내용을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줄여가지고 여기를 딱 누르면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두고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모놀리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크게 모놀리스가 있고 인벤토리 이렇게 두 개가 나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가 모놀리스에서 인벤토리가 새 집을 짓고 나간 거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 모놀리스에서 이 두 개를 우리가 연결을 하고자 하는데 먼저 모놀리스 서비스를 기동을 시켜 놓을게요.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카프카를 먼저 띄워놔야 되겠죠. 카프카를 우클릭을 해서 우클릭해서 오픈 인티그레이티드 터미널을 열고 자 도커 컴포저 자 이걸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유틸리티인 HTTP 파일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pip install HTTP 파일.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모놀리스부터 실행을 할게요. 여기 오프닝 인티그레이티드 터미널 하고 자 모든 이 메이븐 명령은 폼.xml이 있는 곳에서 해야 되죠. 폼.xml 여기 보면은 폼.xml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 파일이 있는 곳에 메이븐을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위치에 가서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 뭐 불필요한 것들 캔슬레이션 하시고 자 모놀리스를 먼저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놀리스를 제가 한번 실행을 한 것을 접속을 해볼게요. 접속을 HTTP 지금 실행을 하면 밑에 하단에 보시면 그 포트가 열려 있는 포트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8081, 9092, 22000 뭐 어쩌고 여기 하나 있는데 자, 8081이 우리 오더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8081 이렇게 해봤을 때 주문 마이크로 서비스를 잘 접속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거를 또 여기 이 폴더를 한번 이제 유심히 한번 볼게요. 이 안에 소스 안에 보면은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곳에 리소스라고 하는 이 폴더가 또 있고 여기 애플리케이션 야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내용을 보니까 루트라고 하는 것이 선언되고 10번 라인에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11번에 모놀리스와 인벤토리와 프론트엔드 이렇게 뭔가 설정이 되어 있네요. 뭔가 세 개의 가지로 펼쳐나갈 수 있는 관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뭘까요? 이렇게 세 개로 뻗어나가게끔. 자, 이게 게이트웨이의 설정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서비스를 일단 오픈시켜서 메이븐 얘도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메이븐 스프링 부트런으로 그냥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이 되는지. 자, 게이트웨이도 일반적인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실행이 잘 되는구나. 예, 예, 잘 떴죠. 8088에 예, 올라왔네요. 자, 그러면 8088번으로 한번 HTTP 8088 그냥 이렇게 한번 눌러볼게요. 접속해 볼게요. 그랬더니 뭔가 오류가 나요. 그죠? 오류가 났습니다. 8088로는. 자, 여기에 슬래시 깜깜 넣고 자, 이게 진입 경로가 보니까 프리데켓 해가지고 오더스로 가는 모든 것을 8081로 보낸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아, 그러면 이 패스를 오더스로 한번 내가 넣어볼까? 한번 이렇게 넣어볼게요. 아, 이렇게 했더니 8081번을 접속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088에서 8081을 포워드 해주는구나. 포워드. 그러니까 받은 리퀘스트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어디로? 이 실제 마이크로 서비스 쪽으로 전달을 하고 그것을 다시 받았어요. 결과를 받아서 사용자에게 그 클라이언트에게 다시 해주는 역할을 게이트웨이가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냥 읽기만 되는 것인가? 실제 주문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실제 주문 한 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자, 프로덕트 자, 이렇게 8081번을 통해 가지고 상품을 이렇게 했는데 이 재고가 있어야 되죠. 재고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할게요. 재고 인벤토리 서비스도 오픈을 해놓고 이게 죽은 이유는 여기 지문에는 없지만 재고를 등록을 해놔야만 또 요청이 되니까 재고를 등록을 하고 올게요. 그러면 오류가 재고 서비스가 없다고 아마 오류가 떴을 것 같습니다. 모널리스에서는 재고가 없다라고 아마 나왔을 거예요. 요청을 보나마나 인벤토리 서비스를 올려놓고 재고를 하나를 등록을 해줄게요. 프로덕트 1번에 대한 재고를 하나를 등록을 먼저 해주고 오겠습니다. 8082번에 인벤토리스 아이디는 1번 상품에 대해서 재고량을 10개 정도 등록을 먼저 해놓고 주문을 그냥 8081번으로 해가지고 주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주문이 잘 됐죠. 그죠? 자, 상품 1번에 대해 가지고 지금 3개의 주문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 내용을 8081에서 당연히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 8088에 또 잘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로 나오는지를 볼게요. 8088의 오더스로 보면 방금 주문한 내용이 여기 8088에서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으로 봐서 주문이 이쪽으로 하나 저쪽으로 하나 똑같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이야기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패스만 잘 넣어주면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벤토리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인벤토리 부분을 그러면 추가를 해주자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이미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게 따로 없습니다. 그죠? 자, 이 부분을 내가 집어넣는 거죠. 여기 지금 딜리버리 돼 있는데 딜리버리가 아니라 인벤토리겠네요. 그죠? 인벤토리. 자, 인벤토리로 접속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새로운
루트를 추가를 한다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새로운 마이크로 서비스 하나 나타났을 때 이렇게 추가해 주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를 했다고 볼게요. 추가를 하면 우리는 게이트웨이를 내렸다 올려야 될까요? 그냥 놔두면 될까요? 추가를 했다. 변경이 생기면 게이트웨이를 다시 컨트롤 C 해서 다시 서비스를 올려줘야 됩니다. 재기동을 해줘야 돼요. 스프링 게이트웨이는. 이것도 하나의 그냥 스프링 게이트웨이 자체도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이기 때문에 완전히 내렸다가 이렇게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추가된 설정이 반영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는 인벤토리로 접근을 해보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8088에 인벤토리is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인벤토리에 직접 아까 8082를 통해서 접근한 것과 동일한 서비스의 호출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8082로 들어가나 8088로 들어가나 똑같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